여러분, 혹시 물리 싫어하시나요? 아무래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뭔가 공식도 많고 시험 볼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지는 과목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리만 이해하면 특별한 암기 없이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물리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개념이자 동시에 나 물리 못하겠어 하고 포기하는 순간을 만들어버리는 뉴턴의 역학법칙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좀 과장일 수 있지만요, 물리학계에서는 모든 물리법칙의 90%를 뉴턴이 완성하고 남은 10%만 나머지 과학자들이 채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뉴턴은 인류 역사상 비교 대상이 없는 천재 물리학자로 여겨집니다. 그럼 뉴턴의 역학은 인류의 위대한 천재가 만들었기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뉴턴의 머릿속에는 어떤 과학적 사고가 이루어졌을까요? 오늘의 뭉치과학에서는 뉴턴의 위대한 역학이론에 대해 최대한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뉴턴은 원래 수학과 광학을 더 좋아했어요. 그런데 뉴턴이 물리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흑사병 때문이었습니다. 17세기 중세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이 창궐하면서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았고요. 뉴턴도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시간이 뉴턴에게는 오히려 과학적 사고를 깊이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운동의 본질에 대한 고민, 왜 어떤 물체는 멈추고 어떤 물체는 계속 움직일까?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뉴턴은 이 변화의 본질을 바로 힘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없었다면 뉴턴의 고전역학도 없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아직 힘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뉴턴은 일단 힘이 없을 때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체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 문제는 뉴턴보다 2000년 앞선 시대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체계적으로 정리한 적이 있어요. 당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가 운동하려면 반드시 힘이 계속 작용해야 하고 힘이 사라지면 물체는 멈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념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서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의문을 가지지 않았죠. 그런데 뉴턴은 여기에 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뉴턴은 여러 실험을 통해 공이 멈추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공과 바닥 사이의 마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도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같은 힘으로 공을 굴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모래 위에서 굴리는 것과 얼음판 위에서 굴리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멀리 공이 굴러갈까요? 당연히 마찰이 작은 얼음판에서 더 멀리 굴러가겠죠. 결국 마찰이 적을수록 공은 점점 더 멀리 굴러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아예 마찰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은 절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가겠죠. 뉴턴은 바로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인다. 즉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개념이 바로 관성인데요. 뉴턴은 이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가장 먼저 뉴턴의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뉴턴의 제1법칙은 우리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먼저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 이유는 차는 멈추었지만 우리 몸은 원래 속도로 계속 가려고 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정지한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뒤로 쏠리게 되겠죠. 그 이유는 정지해 있던 우리 몸은 계속 정지하려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책상 위에 공이 가만히 놓여 있다고 할게요. 이 공은 우리가 밀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죠. 이것 또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자 하는 관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관성의 법칙은 우주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1977년 발사된 보이저 1호와 2호는 현재 추진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관성의 힘으로 각각 시속 6만 1000km와 18,000km의 속도로 태양계를 벗어나 우주 탐사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구의 무시무시한 자전 속도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관성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죠. 어떤가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이 뉴턴의 제1법칙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럼 다음 단계로 힘이 작용할 때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우선 뉴턴은 운동하는 물체가 그 운동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g짜리 공이 있는데 이 공이 시속 1km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와 10km의 속력으로 움직일 때 어떤 것을 멈추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공을 멈추는 게 더 어렵겠죠. 그리고 만약 10g이 아닌 1톤의 공을 똑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면 어떤 공을 멈추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무거운 공을 멈추는 게 더 어렵겠죠. 즉 속도가 빨라질수록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 물체가 운동을 지속하려는 성질은 강해지는데요. 뉴턴은 실험을 통해 물체가 운동을 유지하려는 성질은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운동량이라고 정의했어요. 자, 그럼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페달을 더 빨리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의 속도는 당연히 빨라지겠죠.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량도 증가합니다. 즉 힘이 작용하면 운동량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뉴턴은 이 자연현상을 수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 수식을 만드는 과정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속도는 식으로 어떻게 쓸까요? 속도는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의 변화율인데요.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그게 속도가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변화는 운동량을 시간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량의 변화율이 바로 힘으로 정의되는데요. 어렵지 않죠? 다만 여기서 하나 고려해야 할 게 생기는데요. 우리가 페달을 힘차게 밟기 시작하면 그 순간 자전거의 속도가 변하죠. 매 순간 자전거의 운동량이 변화하는 것인데요. 어떤 한순간의 물리량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D라는 문자를 추가로 적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미분의 개념이 되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뉴턴이 정리한 힘은 순간의 운동량 변화율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식은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물질의 속도는 변화할 수 있어도 물질의 질량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운동량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만 고려하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율이 뭐죠? 네, 바로 가속도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하면 그 유명한 뉴턴의 제2법칙인 F는 ma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뉴턴은 제2법칙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뉴턴의 제2법칙은 운동량이 변할 때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힘은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뉴턴의 제2법칙은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예로 볼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볼링을 칠 때 가벼운 공과 무거운 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같은 힘으로 던지면 가벼운 공이 더 빠르게 움직이겠죠? 즉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량의 변화율, 즉 가속도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뉴턴의 제1법칙도 제2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어떤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즉 F가 0이라면 가속도도 0이 됩니다. 즉 속도가 변하지 않으므로 움직이던 물체는 원래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재미난 과학적 사실이 있어요. 사실 뉴턴은 한 번도 F는 ma라고 정의한 적이 없는데요. 뉴턴은 언제나 힘은 순간의 운동량 변화율과 같다고 이야기했죠. 후대의 과학자들이 정리한 것이 바로 F는 ma인데요.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질량은 반드시 항상 똑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20세기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면 그 물체의 질량도 증가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후대 과학자들이 정리한 F는 ma라는 식은 엄밀하게 말하면 상대성 이론에서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F는 ma가 아니라 뉴턴의 원래식인 힘은 운동량의 순간 변화율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뉴턴은 이미 300년 전에 상대성 이론을 미리 예측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실제 뉴턴의 저서들을 살펴보면요. 뉴턴은 질량은 변하지 않는 물리적 성질로 보고 있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량이 변할 수도 있는 특정한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마차에 실린 얼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녹아 질량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어찌되었든 뉴턴 또한 질량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고민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에요. 자, 지금까지 뉴턴의 제1, 제2 법칙을 설명했는데요.
왠지 여기에서 그만둬도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뉴턴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뉴턴은 아직도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아니, 지금까지 1법칙, 2법칙을 통해 많은 것을 설명했는데 힘의 본질이 뭔지 모르겠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땅을 밀면 우리는 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공을 던지면 공은 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노를 저으면 배는 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일까요? 앞에 1, 2법칙을 통해 뉴턴이 알아낸 것은 힘을 주었을 때의 결과물입니다. 아직 힘의 본질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뉴턴은 자연현상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다가 드디어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땅을 밀면 땅도 우리를 밀어주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공을 손으로 밀면 공도 우리의 손을 밀어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배에서 노를 저으면 반대로 물이 배를 반대 방향으로 밀어줘서 앞으로 이동하는 것과 똑같아요. 즉, 힘은 항상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쌍을 이루며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작용 반작용의 식, 즉 뉴턴의 제3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제3법칙이 왜 중요할까요? 뉴턴은 왜 이렇게 당연한 것 같은 이야기를 본인의 기본역학 3법칙 중 가장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그런데요, 뉴턴 역학의 진수는 바로 이 제3법칙에 숨어 있습니다. 사실 작용-반작용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제3법칙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모든 힘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항상 다른 물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힘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뉴턴의 사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단순히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중력을 발견했다고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뉴턴은 사과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힘의 본질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있다면 사과도 지구를 당기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 같은 원리가 지구와 달 사이에도 작용할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돼요. 그렇다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 수 있게 만드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의 정체도 밝힐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며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 더 나아가 태양이 행성을 당기는 힘은 모두 같고 이것이 결국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힘의 본질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뉴턴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만유인력의 법칙이 탄생하게 돼요. 결과적으로 뉴턴의 제3법칙과 사과가 없었다면 뉴턴은 만유인력이라는 힘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럼 만유인력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뉴턴은 만유인력의 힘이 거리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거리가 멀어지면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도 약해진다는 개념인데요. 이를 계산하기 위해 뉴턴은 지구 표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속도와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속도를 비교하여 만유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과 두 물질의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유인력이 어떻게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동을 결정하는지 수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뉴턴은 이 수식을 통해 또 하나의 위대한 연결을 이루게 되는데요. 17세기 초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한다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행성들이 왜 타원 궤도를 따라 공전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바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는 이유를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즉, 케플러의 위대한 법칙 뒤에는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태양계 행성 중에 관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측에 의해 발견된 유일한 행성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해왕성인데요. 19세기 천문학자들은 천왕성의 궤도를 분석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계산값이 실제 궤도와는 달랐던 것인데요. 천문학자들은 이 결과를 통해 천왕성과 상호작용을 하는 또 하나의 행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1846년에 해왕성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17세기에 제시된 뉴턴 역학은 아직도 유효할까요? 실제로 뉴턴의 만유인력 공식은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천체 운동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항공 우주공학, 천문학에서 대략 90% 이상의 경우 뉴턴 역학만으로도 충분히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실제로 보이저 1호, 2호,
뉴 호라이즌스, 아폴로 우주선 등도 뉴턴 역학을 기반으로 궤도를 계산하였어요. 다만 극한 상황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보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뉴턴의 법칙들이 어떻게 탄생했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뉴턴의 역학 법칙을 통해 우주의 여러 운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합니다. 그리고요, 뉴턴이 고민했던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과학적, 논리적 사고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 과학이나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실험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